네. 오늘 대략적인 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3시 반에 곧바로 이어서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현동 안바스님의 말씀을 전해 듣도록 하고요. 이어서 곧바로 서울교구 환경사업위원장이신 이재돈 신부님의 토마스 베리 신부님의 그 통전에 관한 이야기를 5시 45분까지 나누고 성물기도 저녁기도를 같이 바치고, 네, 뭐 수도회마다 뭐 공동체마다 약간씩 틀리긴 한데 그냥 대략 뭉뚱그려서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튀지 않게 하도록 하고, 6시에 식사는 지하 2층에 여기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2차 2층에 식당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저녁 시간에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지내는데 각 교구에서 7시 30분에 모여가지고요. 1층 강실 이쪽에 모이셔서 간단하게 각 교구의 7년 여정을 위해서 좀 교구별로 좀 간단히 소개해 줄 만한 것들이 있으시면 나누시고, 그리고 또 그걸 그 시간을 맞이해서 교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신지, 혹은 수도에서 같이 오신 분들 이렇게 같이 팀을 좀 소개해 주는 인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선생님 그 나눔은 여기서 하나요? 아니, 그룹 나눔 말고 우리 식당에서 나눔을 하네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간다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하시는 게 간단해가지고 그리고 주로 진짜 담소는 지하 2층 식당에서 다시 모여서 여러 종류의 그 음료와 씹을거리와 같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취침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은 7시 20분에 4층 경당에서 미산에서의 성물도를 봉헌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요. 저녁 8시에, 아침 8시에 아침 식사를 식당에서 하고, 9시 30분부터 생태계 위기 시대 요 1층 요 강당에서 나누고요. 그리고 나서 11시 경부터 나가셔서 생태탐방이라는 제목으로, 사실은 주변에 부산 지역을 좀 둘러보시거나 좀 상상호 혹은 나는 정말 개인적으로 뭘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자유롭게 오후 시간, 그러니까 저녁 식사 전까지 5시까지 주변을 좀 대회하시다가 오시면 탐방, 생태탐방, 생태탐방. 대신 그 밥값은 다 드립니다. 밥값과 차값을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밥을 비싼 걸 드시던지 아니면 차를 거한 걸 드시던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녁 8시에 쉬셨다가 6시, 18시에 저녁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식사 후에 좀 쉬셨다가 8시에 다시 모여서 아가페를 하는 형식으로 대체적인 일정을 이루어지게 되고요. 다음날 아침 8시 식사 때까지 알아서들 주무시면 되고요. 좀 푹 주무시고, 9시 30분에 그 서로 공동체가 갖고 있는 여러 나누기를 좀 더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서로 1박 2일 동안 지내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정리되거나 혹은 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더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그런 자산 나누기, 공동체의 생태적 자산 나누기라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는 각 개별적으로 나누고 우리 얘기를 듣는 모든 공동체와 이 구성원들은 그 앞으로 활동하는 것에 도움을 받는, 그래서 제목을 채워주기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11시에 파견 미사를 하고요. 일찍 끝내서 1시간 정도만 하고 그 10시 반이나 10시 한 40분 정도에 미사를 시작하고, 미사를 좀 빨리 앞당겨서 끝낸 다음에
식사를 좀 앞당겨서 끝내고 조금 한 20분 정도 빨리 식사를 하고요. 그리고 가능하신 분들 기차 시간이나 이렇게 교통편이 좀 급하신 분들을 빼고 가능하신 분들은 지금 어느 해안이죠? 광안리 해수욕장에 가서 우리 기후 피켓팅을 좀 함께 예. 같이 하고 헤어지는 것은 어떤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의무라기보다 여건이 허락되시는 분들 좀 같이 가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본 행사로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아빠스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에서 오신다고 하루 종일 힘드셨죠? 근데 내일부터 계속 비가 올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좀 앞서게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그 활동가 연수를 서울의 마리스타 교육회관에서 했었는데 그때는 그 한일 탈핵 순례 바로 끝난 직후였기 때문에 좀 힘들기도 힘들었고 그 직후부터 이제 일본 참가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코로나 확진되기 시작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같이 못하고 제가 이제 마치고 명동 그 미사 마치고 외곽 내려가가 있는데 일본 사람들 다 거의 대부분 코로나 확진돼가지고 일본에 귀국하지 못하고 장충동에 우리 수도원 피정의 집에서 한 일주일 열흘 머물면서 다 이제 치료한 다음에 일본으로 갈 수가 있었고 그때 참가했던 우리 한국 측 이제 대표들 같은 경우도 코로나 많이 걸렸고 저도 코로나 걸려가지고 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덕분에 코로나 덕분에 일본 분들이 참 고마워했고 이번에 아마 10월달에 그 한일 탈핵순례 일본으로 가면 아마 극진한 대우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여러분들을 그 활동가 연수에서는 좀 만날 시간이 없었습니다. 주교회 생태환경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활동가 연수는 뭐 각 교구나 수도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나 경험들을 나누고 그리고 또 여기 함께하면서 좀 새로운 동기부여도 하고 좀 친교도 나누고 재충전의 시간도 갖는 뭐 그런 것들이 좀 주된 목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임에서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이시고 생태영성연구소 소장이신 계시는 이재돈 신부님께서 이 토마스 베리 신부님의 생태영성에 대해서 이 강의를 해주시기 때문에 좋은 인풋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항상 우리 주교회의 그 생태환경위원회 회의하면서도 생태영성 이거 딱 잡히지도 않고 뭐 다른 활동적인 분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는데 생태영성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좀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늘 고민이었는데 오늘 좋은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주교회 생태환경위원회 총무이신 수원교구 양기석 신부님께서 생태계 위기의 시대 한국교회 역할에 대해서 또 좋은 말씀을 나누어 주실 예정입니다. 저는 어제 그 수원교구에서 주교 영성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 갔다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급기도 마치고 지가없이 이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한 3시쯤 돼가지고 눈이 떠져가지고 이게 뭐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침 기도 가기에는 너무 빠르고 이제 그래서 뒤척뒤척 하고 있는데 그 기억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오늘 애플에서 신제품 발표 이벤트를 하는 날이 오늘 새벽에 이제 아마 2시부터인지 아마 했을 겁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아마 다 끝났을 시간인데 그걸 한번 이렇게 찾아가지고 빠른 속도로 이렇게 쭉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애플 그 회사는 잘 알다시피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애플워치 만드는 회사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이기도 합니다. 시가총액이 3조 달러니까 기업 가치가 한 4천조 원 정도 되고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GDP의 1.7배 그리고 이제 나라로 따지면 프랑스보다 훨씬 그게 세계 7위쯤 된다 그러더라고요. 프랑스가 8위쯤 되고 프랑스가 7위쯤 되는데 프랑스보다 애플이 1년에 생산되는 그 가치가 훨씬 더 많다 이러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런데 매년 그 애플 이벤트를 이렇게 신제품 발표를 보다 보면 신제품 나올 때마다 짧게 자기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 이번에 이 제품은 100% 재생 알루미늄을 사용했다. 그다음에 그 어떠한 재료들을 재활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원이나 무슨 베릴륨 무슨 중금속 이거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런 그다음 플라스틱을 어떻게 이제 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늘 짧게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근데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신제품 광고하면서 그런 거를 보여주는 회사가 사실 거의 없잖아요. 그다음에 다른 회사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요새 ESG 경영 그래가지고 환경, 사회, 지배 구조에 대해 가지고 홈페이지 사항에서는 적어 놓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잘 실천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RE 100에 가입돼 있고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2020년에 2030년까지 모든 넷제로 이제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이벤트 보다가 신제품 이렇게 발표 이렇게 보는데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신제품 발표하는 시간에 자기들 그 1시간 조금 더 넘는 그 시간 중에 20분 정도 따져보면 20분도 더 넘을 겁니다. 한 20분, 25분의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자기들이 탄소 중립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탄소 순배출 제로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장황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 그걸 처음 봤어요. 그런 것들을. 그다음에 이제 애플 여기 CEO까지 등장하는 꽁트까지 구성을 했더라고요. 그 이제 꽁트가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애플 이사진들이 안절부절 누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안절부절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등장하는 인물이 대자연의 신, 그게 마더 네이처. 이제 그분이 이제 바람 소리와 함께 싹 등장합니다. 그리고 애플이 어떻게 탄소 중립을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그거를 이제 에피소드로 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 제품 만들 때 소재는 어떤 걸 사용하고 있나, 다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고 있냐, 그런 질문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제품 생산하기 위해서 전력은 어떻게 생산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제품 생산한 다음에 너희들 운송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과연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거 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포장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하고 애플 경영진들이 막 대답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숲을 조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부품을 공급하는 300개 업체에도 자기들 회사하고 똑같은 정책을 지금 적용시키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애플워치 중에 아주 고급 시계 같은 경우에는 에르메스하고 협업해가지고 아주 고급 돈 비싸다 하더라고요.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 밴드를 가죽으로 만들거든요. 근데 더 이상 우리는 에르메스하고 협업하는 것도 가죽으로 만들지 않는다, 밴드를. 그 대신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이걸 다 만들겠다.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제품에서 가죽은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마더 네이처가 이제 떠나면서 잘하고 있네 이러면서 떠나면서 내년에 또 보자. 이러면서 내년에 또 점검하러 오겠다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중에 애플에서 이제 숲 조성하는데 파라과이, 브라질, 콜롬비아, 케냐 뭐 이런데 숲을 조성하는 일을 돕고 있고, 그다음에 제품 생산하는데 자기들이 사용하는 물 중에 2,400억 리터를 몇 년 동안에 절감했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애플 2030 그래가지고 2030년까지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넷제로로 만들겠다. 이제 그리고 뭐 지금 보니까 벌써 자기들 사무실, 뭐 연구실,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애플 스토어, 판매점 여기에서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는 벌써 100% 이제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또 자랑하는 게 뭐냐니까 애플워치 시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이 제품 생산부터 모든 것들을 다 자기들이 계산해 보니까 탄소 제로를 이뤘다라고 첫 번째 넷제로 제품이다라고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까지 생각했냐 그러니까 애플워치 이제 시계를 사서 쓰는 전 세계에 뭐 수천만 명, 안 그러면 뭐 1억 몇천만 명의 사람들이 시계를 사용하려 그러면 매일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 충전하는 전력량을 계산해 가지고 그에 상응하는 전력을 우리가 이제 친환경 에너지로 생산하거나 안 그러면 다른 나라의 숲을 조성함으로써 이게 탄소 배출을 상쇄시킨다. 이걸 다 계산해 가지고 이 제품은 자기 애플이 이룬 첫 넷제로 제품이다 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것을 오늘 보면서 와 이거 처음 봤네 이런 장면. 신제품 발표를 하는데 신제품 발표마다 하여튼 어떻게 자기들이 15분 되는 분량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여기에 대해서 그냥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좀 이렇게 정말 뭐가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외국에서는 다 이렇게 하면서 왜 우리나라 안에서는 절대 이렇게 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여받아서 7년 여정을 살아가면서 뭐 어떤데 거기 무슨 발표하고 뭐 심포지엄 이런 데 보면 사실은 우리 이제 생태 환경 여기에 관여하지 않는 분들 이제 밖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으로 이제 가톨릭 교회가 뭐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평가를 좀 내리고 있는 것을 내가 좀 보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뭐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좀 답답하다는 마음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들을 처음으로 움직이려 그러면 힘도 많이 들고 이렇게 애를 많이 써야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움직이기 시작한 것들은 또 스스로 좀 굴러가게 되는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좀 많이 힘을 들이더라도 이제 굴러가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이제 가톨릭 환경상 그 추천을 받아가지고 대상자들을 이제 뭐 방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본당들 중에서도 이런 걸 활발하게 실천하는 데도 많고, 그다음에 학교들, 이제 우리 수님들 나가 계시는 학교들 이런 데서도 이런 거 많이 실천하고 계시고, 올해는 처음으로 군부대에서 하나 추천받았습니다. 군부대에서도 이거 실천하고 있다고 가톨릭 환경상 이렇게 후보로 이렇게 추천받아가지고 올라온 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는 정말 많은 것들이 방향성을 좀 잃어버린 그런 느낌도 이렇게 많이 들고, 이 에너지 전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 몸과 마음을 좀 새로운 기운을 받아가지고 재충전하고 이게 좋은 시간 보내면서 이제 함께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토마스 베리 평전의 역자이기도 하시고 또 오랜 토마스 베리 신부님의 제자이기도 하시면서 우리 생태형성 신학의 한국사회 안에서의 최고의 권위자이신 이재돈 신부를 모시고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시고. 네, 토마스 베리 신부님,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 우리 교회에서 생태환경 활동을 하시는 분들 앞에서 토마스 베리 신부님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오늘 강의를 할까 여러 가지 의견비한 시간이 있는데 PPT를 해볼 수도 있고, 그런데 아무래도 오늘은 교재가 있잖아요. 책 다 있으시죠? 네. 그래서 이 책을 1시간 반 만에 다 끝내는 걸로 어떨까? 그래서 제가 대치동에 있었거든요. 대치동 일타 강사하는 식으로 오늘 수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대충은 다 아시죠? 토마스 베리 신부님을. 근데 베리 신부님 돌아가시고 10년 후에 토마스 베리 신부님 전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전기를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근데 그 이유는 많은 분들이 토마스 베리 신부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는지, 또 어떻게 이런 인품을 갖게 됐는지가 굉장히 궁금했던 것이에요. 그분의 어떤 지성적 전망과 그다음에 그의 인품이 참 놀라웠다는 거죠. 그분의 생각을 사람들이 이제 들을 때마다 각자 다 자기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공부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토마스 베리 신부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가도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저분은 어디서 저런 얘기를 도대체 들은 거냐. 저분의 어떤 지성적 여정은 어떤 거였느냐라는 그런 궁금함이 있었고, 또 하나 궁금함은 지성이 뛰어난 사람에게는 조금 좀 이렇게 학자로서의 에고 같은 게 보이거든요. 이분이 대학자다라고 그러면 이분 굉장히 잘하셨구나 이런 느낌을 줘요. 근데 토마스 베리 신부님은 대학자라고 하여튼 굉장히 뛰어난 분인데 학문적으로, 그런데 동네 할아버지 같은 거예요. 에고의 흔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인품은 또 어디서 오는 건가, 이런 그런 궁금함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갖고 있었는데, 이 토마스 베리 평전이 어떤 그분의 성장 과정을 잘 보여주면서 궁금증을 풀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기는 그런 궁금증이 있을 때 이 전기가 빛을 발한다 그럴까요? 하나하나가 다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와닿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좀 만나보면 그분의 사상을 좀 이렇게 알고 있으면 이 전기가 주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보죠. 보시면 그냥 20쪽을 봐주십시오. 20쪽 세 번째 문단에 보면은 토마스 벨의 일생을 이렇게 이거부터 보자. 20쪽 말고 목차부터 보겠습니다. 목차. 토마스 벨 평상 제가 뒤에 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은 추천사는 유경천 주교께서 쓰셨고 한국어판 성어는 이 책의 저자인 레어레버는 터커라는 교수님께서 한국어판 성어로 특별히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의 글은 이 글을 쓰면서 많은 분들을 인터뷰했어요. 그래서 그분들께 감사하는 것. 그 다음에 시작하면서 토마스 베리와 역사의 지평이라고 해가지고 토마스 베리를 이렇게 요약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시오가는 글이라는 것도 하나 있고 맨 끝에 마치는 글이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 님의 그 일세는 이렇게 쭉 설명을 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4장 신부님의 사상을 4가지로 정리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20쪽을 보시면 신부님을 정리하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단 앞에 보면 그는 인간 역사에서 지구 역사로 또 우주 역사로 끊임없이 확장하는 시간의 이야기 속에 잠겨 있었다. 그러면서 우주 그 자체인 생명의 거대한 그릇 안에 닷을 내릴 방법을 모색하였다. 그가 찾아낸 방법은 이야기의 힘을 통하는 것이었다. 토마스 베리 신부님의 그 일생을 인간 역사에서 지구 역사로, 지구 역사에서 우주 역사로 확장되는데 그거를 풀어나가는 틀을 이야기로 잡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읽는 부분은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숙제예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는 겁니다. 오늘 같이 읽는 부분은 나중에 점에 나옵니다. 중요한 부분이면 표시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21쪽을 보시면 첫 번째 문단에 토마스 베리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매력적인 지적 수사학과 어우러진 박식함을 토대로 이야기를 풀어냈다. 그가 있는 곳에는 웃음과 광채가 흘러넘쳤다. 그의 말은 영혼을 꿰뚫고 정신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정말이지 그는 학자 특유의 제약을 깬 명쾌한 언어로 젊은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의 눈이 희망의 빛으로 반짝이게 했다. 지구 공동체의 치유의 전망을 가져다 주는 문제에 그토록 오랫동안 그토록 변함없이 매달린 사람은 일찍이 없었다. 이 문장이 토마스 베리를 아는 사람은 정말 잘 표현했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토마스 베리가 가면을 아주 쉽게 해요. 그러니까 대학자면은 그 자리가 좀 이렇게 갖춰야 얘기를 하잖아요. 이분은 어디서든지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부르건 간에 같이 얘기해요. 그런데 너무 얘기를 잘 하시는 거예요. 너무 재밌게 하시고 너무 따뜻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야기가 이렇게 꿰뚫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식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한가운데를 가서 관통하는 꿰뚫는 이야기를 한다는 걸 다 느꼈거든요. 토마스 베리의 모습. 그다음에 중간에 그런 부분이 하나 있죠. 진보란 무엇인가? 그가 항상 던지는 질문은 진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로 인해 치르는 대가는 진정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는 아주 어릴 때부터 무언가를 이뤄가고 있음을 감지했다. 그런 부분의 감수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쭉 넘기셔서 26쪽 중간에 그리고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통해 인류와 관련된 진화의 이야기가 지닌 힘을 깨달았다. 그 질문은 바로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가?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이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잖아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는가? 이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죠. 이 질문을 토마스 베리도 평생 동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들의 기원과 우리들의 목적, 우리들의 의미를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풀어내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바로 아래에 새로운 이야기라는 그런 그분의 대표적 얘기가 나오죠. 새로운 이야기, 뉴 스토리. 새로운 이야기인데 이분의 표현이 이렇게 딱 와닿는 이유는 표현이 너무나 일반적인 말을 쓰세요. 근데 내용은 굉장히 깊어요. 이분이 쓰신 아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뉴 스토리예요. 스토리 다 아는 말이잖아. 유명한 말 다 아는 말이잖아. 뉴 스토리. 근데 들어보면은 정말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뉴 스토리라는 것이 이분의 핵심 중에 하나고, 그다음 조금 더 내려오면은 그 뉴 스토리가 또 우주론적으로 확장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니버스 스토리라는 게 나오죠. 뉴 스토리, 유니버스 스토리. 그 다음에 그 옆쪽으로 가면은 27쪽에 맨 위에 위대한 가업이라고 되어 있죠. 번역어가 이제 위대한 가업인데 영어 표현은 그레이트 워크예요. 그레이트 워크라는 단어도 너무 쉽잖아요. 그레이트 워크, 유니버스, 뉴 스토리, 유니버스 스토리, 그레이트 워크. 이 세 단어가 이번에 핵심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레이트 워크를 이 책 제목도 있죠. 이분 제목이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번역을 하셨는데 이제 번역한 다음에 저한테 연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좀 봐달라고 해서 봤는데 그분이 번역해온 그 초고에는 위대한 과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게 워크라는 말이 번역하기가 어렵잖아요. 뭐 일일 수도 있고 노동일 수도 있고 과제일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번역은 과제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과업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런 제목을 과업으로 바꾸고 그다음부터 계속 위대한 과업으로 쓰이고 있는데 표현은 간단하지만 핵심을 그러면은 거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과업은 다루리죠. 모든 종의 미래제들을 위한 것이다. 이 모든 종들이 이 지구에서 생존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 생존이 위협받고 있거든요. 그 생존을 다시 가능하게 하는 작업이 위대한 말이라는 것이죠. 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챕터 1으로 들어가죠. 독립적인 어린 시절. 어렸을 때 아버지가 누구시고 엄마가 누구시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예요. 여기서 처음 본 거죠. 근데 이분이 옛날 얘기긴 하지만은 옛날에 조금 그렇게 나왔죠. 근데 1914년생이에요. 1914년생은 옛날이죠. 109년 전이니까 119년 전이고 그때는 가톨릭 신자들은 자녀가 많았잖아요. 이분도 자녀가 많았더라고요. 13이셨어요. 13 자녀 중에서 둘째였더라고요. 그리고 13인데 남자 형제가 4, 여자 형제가 5이에요. 거기에 둘째. 그러니까 대가족에서 지낼 때가 있죠. 대가족에서 지내면서 이렇게
대가족이 주는 그 넉넉함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이분에게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근데 대가족 사이에서도 이분은 좀 이렇게 독립적인 성향이 많아지는 거죠. 그거가 33쪽에 아래쪽에 나와요. 33쪽에 아래쪽에 중간 쪽에 그런 말도 있어요. 분달 토마스는 자신의 통합적 감성은 아버지께서, 경이로움에 관한 감성은 어머니께서 물려받았다고 고백한다. 어머니, 아버님은 이제 뵌 적은 없는데 이제 그렇게 자기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어렸을 때 들었다는 얘기인데 그 아래 얘기가 또 재밌어요. 부모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저는 내가 얼마나 다루기 힘든 우리 집은 매달 비즈니스 쪽집게 강의 어떠세요? 좋아요. 저 대치동에서 왔습니다. 대치동. 일파강사 비쌉니다. 일파강사 수업이 세무조사도 더 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네, 챕터 5 인간 역사에서 지구 역사라는 제목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존스 대학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러던 차에 뭐 해고됐다가 다시 임용됐다가 이런 상황에 호담 대학에서 초대를 받게 돼요. 근데 이게 토마스 베리로서는 날개를 닫는 거죠. 그 뉴욕 쪽에서 제일 좋은 가톨릭 대학이 호담 대학이잖아요. 호담 대학에서 초대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초대하게 된 계기는 151쪽에 보시면 호담 대학교의 초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토마스 베리가 뭐 얘기할 때마다 얘기를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 아시아 얘기를 할 때도 다르고 뭐 다른 거예요, 이 얘기가. 그런데 그 153쪽에 보면은 거기에 첫 번째 문단에 호담 대학에서 초대를 받아요. 그 초대를 받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그 아래쪽에 그 1964년 호담 대학교에서 떼야르 학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토마스 베리가 떼야르에 대해서 강연을 해요. 근데 그 강연을 듣고 많은 사람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떼야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떼야르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해석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토마스 베리가 떼야르를 설명하는데 떼야르를 다 알고 떼야르의 한계점도 지적하고 하는 그런 거라고 해가지고 이 호담 대학이 이제 예수의 대학이니까 토마스 베리를 우리 학교에서 초대하자 해가지고 이제 토마스가 호담 대학을 가게 됐죠. 이게 이제 51쪽이고 그 다음에 호담 대학에 가가지고 그냥 정말 여러 가지 좋은 결과들을 냅니다. 그런데 이제 52쪽으로 넘어가 보면 호담 대학에서는
그 종교사 학위 과정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그 중간에 리버데일 종교연구센터라는 것을 또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자기가 어떤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153쪽에 보면은 중간 정도에 같이 공부한 학자들 얘기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54쪽에 보면 종교사 학위 과정 그래서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학자로서 교수로서 독창적인 사상가로서 그의 명성은 점점 커져갔다. 실제로 다른 대학교의 학생들이 그와 공부하기 위해 호담으로 옮겨왔고 어떤 학생들은 예일이나 하버드에 입학 허가를 제쳐놓고 그를 찾아 포담으로 왔다. 포담의 학위 과정은 북미 가톨릭 대학교 중 유일한 프로그램으로 다른 어떤 대학에서도 흉내낼 수 없었다. 근데 토마스가 종교를 가르칠 때 다른 사람까지 다른 게 있었다는 거죠. 종교를 가르칠 때 문화, 그 역사적 맥락, 언어 능력, 경전 연구, 지혜 가르침이었다. 다른 것들은 다 다른 대학과 비슷한데 지혜의 가르침을 강조한 것이 그 토마스의 독특한 면이었다는 거죠. 일반 종교사 과정은 경전과 역사, 철학적 접근에 초점을 맞추는데 신비적인 전통, 실제적인 체험, 영적 수련을 강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토마스는 이런 면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네,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156쪽에 보면은 종교를 가르칠 때 종교의 어떤 내용을 가리키는 그런 특징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 보면은 상징을 이해하는 것을 강조했고 일체아 엘리아드 그리고 이제 칼 융, 그다음에 아메리카 인디안 종교 이런 것도 수업 중에 가르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발표되면서 이제 종교 간 대화가 굉장히 활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마스 베리의 가르침이 아주 그리스도의 인정을 받는 그런 분위기가 됐다고 하고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배우고 그래서 159쪽에 보면은 그 여러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에토네 디 펠리포 몬시널 그 다음에 펠릭스 마차도 이런 분들이 있죠. 근데 펠릭스 마차도는 1999년부터 2008년까지 교황청 종교간 대화 평의 사무차장으로 있었는데 이분이 지금은 이제 인도 뭄바이 바로 옆에 있는 그 교구의 대주교로 가 계시죠. 제가 어제 뭔가를 간 적이 있어서 그 종교간 대화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사무실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사무처장이 펠릭스 마차도였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한참 뭐 얘기하다 보니까는 선생님이 같아요. 이분 자기 선생님이 토마스 베리거든요. 저도 이제 토마스 베리 그래가지고 아주 가깝게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올해 동아시아 복음화 연구원에서 그 7월 달까지가 뭐 이렇게 학회를 하는데 이 펠릭스 마차도가 왔어요. 지금 대주관님이죠. 그래서 저도 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나서 이분들은 토마스 베리 제자인 거죠. 인도 분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종교와 교회와 비그리스도교 정통과의 관계 그래서 이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160쪽에 보면은 맨 아래쪽에 그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게 다른 종교와의 대화에 같이 노스라라는 우리 시대라는 그런 제2차 바티칸 문헌이죠. 거기서 다른 종교에도 한 줄기 구원의 빛이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토마스 베리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 한 줄기 구원의 빛이 아니고 빛의 홍수인 것을 이렇게 얘기를 말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어떤 그 토마스 베리 글에서 빛의 홍수가 다른 종교가 한 줄기 빛이 아니고 빛의 홍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이 이제 토마스 베리가 은퇴한 다음에 좀 축소되고 지금 포담에서 없어졌다는 그런 아쉬운 얘기도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161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계 종교와의 인격적 만남, 다른 종교하고 이제 어떤 식으로 만날 것이냐 할 때 장미창으로 만나야 한다. 장미창이 한가운데가 있고 옆에 이렇게 그 장미의 꽃 잎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난다는 그런 이미지, 그게 이제 토마스 베리가 설명한 이미지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193쪽에 보면은 세계 종교의 지구적 만남이라는, 지금 세계 종교가 다시 만나고 있잖아요. 이때 그 종교들의 어떤 모습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지금 세계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 뭐냐 할 때 토마스 베리가 쓴 표현 중에 두 번째 주계 시대라는 세컨드 엑시얼 에이지라는 표현으로 썼다는 것이죠. 그 포스트 엑시얼 에이지를 칼 야스퍼스가 쓰죠. 그게 추계 시대라는 165쪽 맨 위에 칼 야스퍼스가 BC 5세기경, BC 6세기, 그때 전 세계 모든 종교가 다 나타나잖아요. 그때 시대를 엑시얼 에이지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개인의 깨달음을 굉장히 강조했던, 절대 능력부터 98년까지 열리는데 거기에 이제 토마스 베리의 비전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영성이 어떻다는 얘기. 그런데 영성이 굉장히 필요한데 지금 기존의 영성으로는 좀 많이 부족하다. 또 수업 분위기 168조죠. 그 당시에 또 그 당시에는 아직 좀 전통적인 분위기가 많이 남아있는데도 굉장히 자유롭고 불교, 뭐 힌두교 이런 것만이 아니고 동양 종교. 근데 사실은 이제 토마스 베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유교예요. 유교가 있는데 우주론에 관한 얘기들,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그 다음에 175쪽 중간에 보면은 레이먼 카니카라는 또 이분도 비교 종교학에서 유명한 분이시죠. 그 다음에 황금기, 이때는 이제 토마스 베리 아주 황금기였다고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리버데일 센터라는 것도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리버데일 센터 분위기가 제를 수리해서 리버데일 센터라는 거를, 리버는 거기에 이제 허드슨 강변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데일이라는 건 돌짝이라는 그런 뜻인데, 그쪽 강변에 있는 거기에 예수문화의 센터에다가 책도 많이 모아놓고 학생들도 많이 오고, 거기서 뭐 학회도 하고, 거기서 스님과 더불어 기둥을 받아서 이렇게 도서관도 만들고 세미나 공간도 만들고 숙소도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앞에 아주 앞에지 커다란 오크트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크트리에서 어떤 영감도 받고, 토마스는 이제 188쪽에 보면은 맨 위에 참나무는 많은 자료가 있었다라는 얘기, 환경주의 등장하고 레이첼 가스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생태 지역주의 허드스강 계곡, 그 다음에 197쪽에 보면은 리버데일 페이퍼스와 지구의 꿈. 리버데일에 있으면서 글을 쓰세요. 청파를 쳐가지고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아는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이에요. 읽어보도록. 그게 리버데일 페이퍼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거 보고서는 이제 감동을 받고, 이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글인데 이런 글을. 그래서 자기 인생이 바뀌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이게 유명한 리버데일 페이퍼스. 이런 책들이 다 이 글을 엮어놓은 거죠. 지구의 꿈 번역되어 있죠. 위대한 가옥도 번역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미래와 지구의 문도 번역되어 있죠. 신중한 부분은 아직 번역이 안 됐어요. 이것만 번역되면 대부분 책이 다 번역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발표한 것이 201쪽. 새로운 그 지구학자라고 스스로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게 203쪽에 나오죠. 그래서 그 204쪽에 보면은 당신이 누구냐, 어때까지는 컬처럴 히스토리안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당신 이 말이 좀
하는 말이죠. 티오가 들어갈 자리에 지오를 둔 거죠. 그러니까 티올로지안이잖아요. 신학자들은. 근데 자기는 지올로지안이라는 거죠. 지올로지스트는 지질학자예요. 근데 이 에콜로지컬 에이지건 산업문명 시대건 이건 다 인류 역사가 지금 지구를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류 역사의 변화는 지구의 네이티브 아메리칸을 공부했어요. 그 샤머니즘 전공이 존 그린이에요. 세계적인 샤머니즘 학자예요. 존 그린.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죠. 그 누구의 제자죠? 소크라테스의 제자죠. 그러니까 이 토마스 베리는 소크라테스예요. 하는 얘기.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토마스 베리는 실제로 동쪽에 있었죠. 근데 새로운 사상은 굉장히 많이 강연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매튜 폭스라고도 있죠. 매튜 폭스도 만나고, 짐 홀러도 만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할에 토마스 베리가 있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소크라테스 문답의 기록. 토마스 베리가 브라이언 스윙을 개인 교수를 해서 가르쳐요. 리버데일 센터에서 테이아르 렉처도 여러 번 했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테이아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교수를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위과정을 가르치고 센터에서는 그런 영성을 또 가르치고 하는 거죠. 그 자리에 이제 선생님 싶어서 찾아갔더니 토마스 베리가 공부를 어느 쪽으로 하고 싶냐는 거예요. 과학 쪽으로 하고 싶냐, 종교 쪽으로 하고 싶냐, 이런 쭉 나오죠. 그 옆에 사진에 아니 이게 누구야? 제가 등장합니다. 제가 이제 학기 마치고 같이 사람들 베네수엘라가 사진을 줬던 모양이더라고요. 저도 여기 나오는 연구하는 지금 우리 성공의 성당이 여기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토마스 베리를 초청해서 매번 강연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라는 것도 연주하고 그런 일을 하셨던 분이 이제 토마스 베리가 제자로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이야기에서 위대한 가업으로 일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테이아르 협회에 협회하고 존 그린 이렇게 계속했던 것. 그다음에 243쪽에 보면은 이게 그 평전이 당신학자였다가 생태당 신학자로 폭을 넓혀요. 그때 토마스 베리 패러다임도 지어집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죠. 패러다임으로. 근데 토마스는 전부터 산업문명을 법을 치면 그럼 전체가 이 사상을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에필로그가 있습니다. 토마스 베리가 어떤 분이었을까? 그래서 시작은 토마스 베리의 삶은 413쪽 토마스 베리입니다. 그러면서 이 우주를 알면 우주 지수를 알면 우주가 마지막 C417쪽에 마지막 불러일으켜 무수하고 다양한 생명체를 만들어냈다면 그리고 마침내 우리 인간을 존재하게 하고 라는 글이 뉴 스토리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우주의 역동성이 뭐냐면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래서 우주를 얘기하잖아요. 다른 말로 역동성을 전통적으로 이해하면 하느님을 이해하면 하느님의 내재를 이해하면 훨씬 이해가 쉽게 온다.